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그 숫자는, 가치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은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날아가요. 이치를 아시겠죠? 그런 돈은 그냥 흩어져 버려요.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갑자기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든지, 혹은 누가 줬다든지, 유산으로 받았다든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떼부자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돈은 같은 1억이라도 내가 벌어서 꾸준히 모아서 적금 들어서 벌은 돈 1억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힘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공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이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슬픔과 고생을 바닥에 두고 있어요.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게 보통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예요. 성공이 근본적으로 많은 슬픔과 불행을 깔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깔은 자체가 마치 가시처럼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시를 다독이지 않으면 결국 가시는 내 몸을 찔러서 돈을 많이 벌어도 다시 돈을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나면, 혹은 성공하기 전에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창업가들, 사업가들, 혹은 젊은 친구들이 사업에 나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때 불과 몇 년 만에 혹은 순식간에 다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이거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무시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 때는, 내 돈을 쓸 때는, 친구의 저녁 자리에서 내가 돈을 낼 때는 사이다 하나 더 주문하는 거, 술 한 병 더 주문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데, 친구가 저녁 산다고 그럴 때는 고기 2판 시키고 소주 시키고 막 시키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대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에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물품이라든지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예를 들면 미국의 사업가들은 주식회사로 회사를 움직인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의 자기 지분만큼 다른 사람들의 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사적으로 회사 일을 쓸 때와 공적으로 쓸 때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불과 몇 프로의 지분을 갖고 있고 사장이긴 해도 이 전체를 자기 재산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나무라는데 보통 우리들도 흔히 일상에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는 꼭 내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이제 수학이론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책에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책을 더 잘 알더라고. 뭐 공부한 사람도 막 앉아갖고 몇 페이지에 뭐 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쓴 글 중에 누가 옮겨놓은 거 보면, 야, 이거 글 잘 썼다 그러고 알고 보면 내 글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잘할 텐데, 이제 수학 이론을 조금 설명할게요. 수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유추해서 설명한 글이에요. 수각이 크다는 건, 수각이라는 거는 물을 받는 돌이거든요. 절에 가면 많이 있어요. 물이 그 안에 흘러 들어오면 그 흘러 들어오는 물을 모았다가 일부를 내보내고 계속 모을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 우리가 저런 돈의 철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수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릇 자체가 작아져서 돈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이해를 저렇게 명확하게 하면 수각이 크기 때문에 항상 돈이 들어오고 항상 큰 돈이 내 안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몇 가지 원리예요. 지금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라고 고민해 보죠.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가 수학이론 말씀하신 거에 너무 많은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그냥 회장님 자료를 많이 보려고 노력했었어요. 근데 저 스스로 제 수학이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근데 그 키우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제가 벌어서 저는 식구들이랑 많이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이 어느 정도 일부가 있는데 이걸 많이 느끼기에는 제가 계속 일해 오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결정을 하는 마음이 맞는 건지, 근데 계속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요즘 들어요. 돈이라는 거는 그게 모여지려면 그 모여진 것 자체가 이렇게 모여지려면 일정한 규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막 초기 성장하는데 회사가 좀 크니까 미리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장들이 있어요. 막 직원들한테 월급을 막 굉장히 업계보다 훨씬 더 주고 막 차 사주고 막 배당 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도 그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유추해서 보면 내가 자본을 모아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모으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만약에 가족을 도와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 그 자본이 잉여 자본이 재산을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와주는 게 나는 더 합리적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군주들이 나라를 크게 일으킬 때는 하나의 장수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모아갈 거예요. 이 재산을 모으는데 계속 나눠줬다 그러면 국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회사가 막 성장하면 직원들은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데 더 달라, 보너스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현명한 사장이라면 그걸 굉장히 적절하게 분배할 거예요. 유보금과 지금 나눠주는 돈을 잘 조정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예측해서 인수합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설, 도구, R&D 이런 시설이 필요하는데 그냥 나오는 대로 다 없애버리면, 즉 모아놓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책임감을 느끼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일이고 현명한 일인데 책임감을 나중에 지세요. 모아서. 가족들은 가족들을 살 수 있으면 놔둬도 괜찮아요. 굶어 죽는다면 내가 이 얘기 못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모아서 나중에 도와주는 게 더 현명해요. 제가 만약에 재산을 버는 과정 중에서 저분대로 했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아뒀다가 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일정 부분 적금을 넣고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 쓰는데 소비는 줄이려면 줄일 수 있는데 저를 위한 투자라던가 저의 가치를 올리는 것들을 쓰다 보면은 좀 되게 많이 썼다 싶기도 하고 그런 거에 소비를 하다 보면 돈을 못 모으는 것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모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런 데에 써버리고 이런 게 반복돼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춰서 돈을 써야 할지 그 부분에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건 괜찮다고 봐요. 무언가를 사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경험은 괜찮아요. 여기서 경험 그러면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틀려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경험 그러면 그건 경험으로 들어가. 본인이 경험이라고 우기는 게 진짜 경험인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상당히 경험이 아니고 자기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기의 가치를 내보이는 어떤 거에 돈을 쓸 수도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면 이 경험이 나를 더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거. 책값 이런 거 쓰는 거 괜찮아요.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어떤 소비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욕구인가를 구분해야 돼요. 특히 자산이 모아지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급 생활자들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소득보다 반인 사람이 쓰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사업가들은 내가 25%만 쓰라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느 사업에
어느 사업에 한 100억 정도의 단계에 있는 어떤 동료들의 사업가가 쓰는 생활 소비 수준이 있다면 나는 그보다 25%에 맞춰서 사는 게 맞아요.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저렇게 월급 생활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자본이 일정하게 모여서 이 자본이 다른 자본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언제 일을 그만둘 수 있는지 알아요? 월급 생활자들은? 여러분의 월급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돈이 나오는 어떤 구조까지 갈 때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럼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부동산을 사려면 부동산이 얼마일까? 계산해 본 적 있어요? 한 4억짜리, 5억짜리 오피스 콘도 혹은 건물 이런 거 사면 약 200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 나는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지. 아니면 그 반만쯤 모으면 반만 일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모아는. 그리고 월급 생활자가 5억을 어떻게 만들어? 아까 말한 대로 5억 만들려면 처음 만들어야 되니까 1억 먼저 만들어야 되고, 1억 만들려면 1,000만 원 먼저 만들어서 그렇게 씨앗처럼 모아서 거기까지 가야 돼. 그거 가는 거 생각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해보면.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본 자체는 자본이 자본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의 월세가 나올 정도 되면 그 정도의 소비 수준만 유지하면 평생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부자라는 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 되게 잘 모아야 돼. 악착같이 모아야 돼.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투자를 또 많이 받았고,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무실에도 워낙 투자받은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러운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건 케바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1대1 상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투자에 대한 장단점의 이런 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한 업종에 따라 갈리는 건지, 아니면 대표의 역량 또는 경험, 아니면 그 사업의 시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참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흔히 두 가지로 나눠요. 지금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데 자본이 모자란 경우에. 그래서 자본이 투입되면 순식간에 회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투자가 되고, 혹은 내 자본을 가지고 안 하려는 사람들은 투자를 받아요.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돈 갖고 장사하고 싶지는 않아. 내 돈은 놔두고 남의 돈으로 사업할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투자 받아야 돼요. 혹은 내가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서 빨리 돈을 가지고 이거를 확장해야 되겠다. 순식간에 막 한국 전체에다 뿌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 투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을 모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그 두 예가 아니라면 나는 투자는 절대 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한 대로 켈리처럼 자본의 자기 결정권이 흔들리면서 속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면 이렇게 빨리 의사결정을 하면서 회사를 키울 수 없었을 거예요.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는 거는 나중에 그 과정에 가거나 상장할 때 얘기해요. 너무 여러분들은 투자를 쉽게 얘기하고, 투자라는 건 투자를 해주는 사람과 투자를 받는 사람이 투자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지가 않으면 투자 자체는 항상 싸움이 되거나 소송이 되거나 회사가 뺏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투자에 대한 동일한 이해 개념이 생길 때까지 공부가 끝난 사람들끼리 해요. 예를 들면 저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젊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네 회사가 그러면은 가치가 얼마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5억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럼 내 지분이 얼마냐고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이 친구하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투자를 받고 서로 주고받을 상황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투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투자는 더 공부를 하고 기업가 수준에 갈 때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소형업체에서는 투자하는 거 겨울 다 뺏어가는 꼴이 돼요.